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제9강 2차 대전 이후 분단 사례와 통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강부터 학생들이 발표로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정된 강의가 흐트러졌습니다. 원래 9강부터 12강까지는 국제적 분단 사례와 통일을 고찰해보고 이를 다시 종합하여 13강과 14강에서는 한반도 비전과 과제를 강의하고, 또 15강은 강의를 종합하고 16강은 기말고사로 잡혀 있었으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강부터 11강은 제가 강의를 하고 11월 16일 이후 대면 교육이 실시되면은 여러분들은 준비해온 과제물 발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2차 대전 이후 분단 사례와 통일 사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강의의 9강과 10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통일을 이룬 사례, 즉 베트남, 예멘, 독일의 분단을 살펴보고 아직 미완에 있는 양안 문제를 고찰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남북한 문제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즉 상사점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양안 문제를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상, 드팩토,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어느 국가를 여행을 하거나 관찰을 할 때 기본적인 지리와 역사에 대한 상식은 필수입니다. 종소리는 때리는 자의 힘만큼 울리고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다국어 역사를 고찰할 때 원주민, 이민, 식민, 후식민은 식민이 끝났는데도 그 정서를 배척하지 못하고 식민지 잔재가 골수에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이민, 식민, 후식민이라는 3위 문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할 것을 강조합니다. 대만은 전형적으로 이 모두에 해당됩니다. 원주민, 이민, 식민, 후식민에 해당됩니다. 싱가포르도 그렇죠.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도 사실 이 네 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떨어져 나온 이유나 또 최근 홍콩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3인 문화와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역시 원주민, 이민, 식민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만 미국은 식민지 모국과 맞서 독립을 쟁취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역사도 깊이 보아야 합니다.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되고 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 사료들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사실 역사란 사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겠지요. 또 누가 썼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역사의 전모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우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대의 지명 하나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오갑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어디가 중국이고 어디가 한국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비교적 가까운 근현대사는 오히려 나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프랑스의 경우 히틀러에 의해서 프랑스가 순식간에 점령을 당합니다. 또 그래서 드골은 런던으로 가서 레지스탕스를 이끕니다. 알제리, 모로코, 세네갈, 드골이 레지스탕스를 이끌자 알제리, 모로코, 세네갈 등 프랑스 식민지의 군인들과 식민 지배를 받던 원주민들도 이 저항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26만 명 중에 15만이 원주민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전성국의 행렬에 가담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기들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 원주민은 그렇다면은 왜 자신을 지배하던 식민지 모국을 위해 싸웠을까요? 대만 원주민의 경우를 보더라도 더 끔찍합니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동원되어 일본인으로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대만 원주민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교재 2에 있는 교재 2 부록에 있는 동분기가 동쪽 오랑캐 이야기거든요. 꼭 읽기를 권합니다. 뭐 제자른 같기도 한데요. 이 자료는 1602년 진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대만의 실정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제가 국내 최초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공개하는 것입니다. 자, 대만의 본성인도 본성이라는 것은 이 원주민이 아니라 중국에서 맥말 청초에 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본성인도 이게 대만인이라 그러죠.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에 동원되었고, 지금도 대만에는 일본 항군으로 싸운 것을 영광으로 아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를 후식민으로 부릅니다. 식민지 잔재가 골수에 박혀 있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는 리덩회이 전 총통입니다. 그의 형은 2차 대전 때 일본 항군으로 참전하여 죽었습니다. 리덩회이는 사임하고 또 일본 야스쿠니를 참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토 분쟁이 있는, 지금 동중국해 영토 분쟁이 있는 조어도 센카쿠 열도로 그러죠. 이를 일본 땅이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구의 경우는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유구는 우리나라 류큐, 오키나와 그러죠. 그 유구를 유구라 그러면 되는데, 오키나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오키나와로 잘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유구는 미국과 일본의 오키나와 전쟁에서 엄청난 희생을 입었습니다. 1871년 일본이 유구를 완전히 합병하기 전까지 그래도 엄연한 독립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구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조선에 조공로를 바치고 또 무역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유구에 관한 기록은 대만에 관한 기록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대만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고요. 뭐 하멜이 표류할 때 대만 그때 당시 지명이 대원인데 그때 네덜란드가 대만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일로 경유해서 왔죠. 그 제주도에 표류했는데 그 시기, 그래서 유구가 대만보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지는 더 오래되었다. 그래서 유구에는 최근 10년 전까지만 해도 유구 독립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또 유구 독립파들의 목소리를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일본에 동화되어 흔적조차 사라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와 지리, 이 삼위 문화를 깊이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찰하고자 하는 2차 대전 이후의 사례들은 독일을 제외하면은 모두 식민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 독일의 분단은 사실 자업자득의 측면이 강합니다. 외인이 크게 작용해야 분단된 것이죠. 반면 그리고 또 독일은 분단 전에 이미 세계 열강의 지위에 있었던 독일의 경우는 얄타 협정에 따라서 전성국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들이 독일을 점령함으로써 독일은 분단이 되었죠.
그러므로 독일은 외부 요인, 외인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패전국인 독일이 전성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철저하게 분할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재통일은 다시 이러한 외인, 외부 요인의 요소가 약화되자 서독 내부의 정치 리더십과 동독 내부의 희망이 합쳐져 가지고 내부 구심력을 강화시켜서 통일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분단의 외인이 사라지자 곧 통일된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단의 요인들을 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한반도 분단에 관한 연구는 크게 외인론, 외부 원인, 외인론과 내인론으로 구분됩니다. 가령 남북 분단의 원인이 미국과 소련의 정책,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체제의 형성이었는가, 아니면은 국내 정치 사이에서의 갈등과 분열이었는가가 핵심적인 논의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분단의 원인은 내인, 민족 내부의 문제, 그리고 외인, 국제 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내인론과 외인론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박태균 교수는 두 원인이 실제로 어떻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 어떤 측면이 더 결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계려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이 견해에 동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의 원인을 살필 때 외인과 내인을 좀 가능한 한 깊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도표에 보는 대로 독일의 분단은 외인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양안의 분단은 중공의 입장에서는 국공 내전으로 인해서 분단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인입니다. 내인.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공 내전에다가 한국전쟁이 6월 25일 발발했는데 그 이틀 후에 미국이 대만 해협에 개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전에다가 내인이죠. 외인이 겹쳐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인이 더 큰 원인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베트남은 1차 인도차이나 반도는 그 프랑스, 그러니까 호지맹이 이끄는 월맹 베트민이 프랑스와 상대로 싸운 것이고요. 또 2차 인도차이나 반도는 주로 남베트남에 있던 베트콩들이 미국과 주로 대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은 주로 프랑스, 미국의 제국주의, 그리고 내인으로 볼 때는 내인은 뭐 이념적인 문제, 국내외 정치 세력 간의 투쟁 문제,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멘도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되자 북베트남이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1차 대전의 전성국인 영국은 계속 남예멘을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1967년까지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도 예멘 문제도 오스만 제국, 그리고 영국, 소련 이런 외인들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념, 국내외적인 뭐 정치 세력 간의 투쟁, 그리고 우리 남북한 문제도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건 이제 외인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인론은 역시 우리가 1946년 이후 뭐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국내외 정치 세력 간의 투쟁, 이념 이런 갈등들이 내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단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론과 내인론을 한번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1945년 일본의 패망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미래를 규정했습니다. 인도 차이나에서는 프랑스,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프랑스, 인도네시아에서는 네덜란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식민지 지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전성국이 편에 섰으니까요. 전성국이었으니까. 그래서 마치 제1차 세계대전의 성전국들이 그들의 식민지를 유지했던 것과 같은 논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스만 터키 제국은 1차 대전의 패전국이기 때문에 북예멘이 독립할 수 있었고, 반면에 남예멘을 식민 통치하던 영국은 정성국이었기 때문에 남예멘은 67년까지 계속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소련의 힘에 의해 가지고 소련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945년 이후 한국을 제외한, 한국이 왜 제국주의 전쟁을 거치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냐, 그러면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옛 제국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독립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이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1차 대전처럼 영국과 손을 잡았다면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베트남처럼 다시 제국주의와의 독립전쟁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단 당시 남북한은 베트남 및 예멘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외세를 배격하고 근대 민족 국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한국, 베트남 및 예멘은 유사성을 갖는 동시에 근대 민족 국가의 이념체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정치 세력 간 대립 갈등이 심화되어 각각 분단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항복함에 따라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식민지 공간의 이 권력을 메우기 위해서 미군 합동참모본부가 만들고 1945년 8월 17일에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 바로 일반명령 제1호입니다. 이것은 연합국 총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가 일본군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으로서 일본군이 연합군의 누구에게 항복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명령 제1호는 북위 38도 이북의 일본군은 소련군에게, 이남은 미군에게 항복하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이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의 분단으로 기결되었습니다. 딘 러스커, 찰스 본 스틸, 이 두 명의 육군 대령이, 딘 러스커, 찰스 본 스틸, 이 정도는 이름 외워둡시다. 두 명의 육군 대령이 그냥 지오그래픽 지도를 보고 30분 만에 그었다고 합니다. 38도선을. 이를 소련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감스럽지만 한반도는 연합국 승리의 제몰이었으며 미국이 38선을 긋고 소련이 동의한 보상적 차원의 분할 점령이었습니다. 자, 일반명령 제1호는 자, A, 이 보시면은 만주를 제외한 중국, 대만과 북위 16도 이북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모든 일본군 선임 지휘관은 장개석 장군에게 항복한다. 그러니까 대만과 북위 16도, 중국, 그러니까 만주를 제외하고, 만주는 이제 소련군이 들어왔으니까요. 만주를 제외하고 중국, 대만, 북위 16도 이북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죠. 이 모든 일본군 선임 지휘관은 장제스, 당시 중국 정부 총사령관인 장제스에게 항복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은 중국 정부 총사령관 장제스가 45년 10월 25일 천의를 시켜서 천의를 대만에 파견하여
일본군의 항복을 받습니다. 예, 10월 25일이죠. 그래서 국민당이 그때 국민당이 당시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생산수단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 국공내전에 패하여 120만에서 200만의 관민이 대만으로 쫓겨왔고, 대만 본성인을 억압하면서 또 1987년까지 37년 동안의 계엄령을 유지하면서 대만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주의 북위 38도 이북의 항국은 소련에게 항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소련이 왜 38도 선을 받아들였는가, 또 미국이 39도 선을 더 위에다가 39도 선이나 40도 선에서 이렇게 제의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정을 해볼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소련은 당시 이 홋카이도 남부 사할린 이쪽의 이 영토 확장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형식이 된 것이죠. 물론 미국은 그 당시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선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이렇게 타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게 북위 16도 이남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북위 16도 이남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아까 인도차이나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라 그랬죠. 근데 북위 16도 이상과 이남으로 나눠서 이남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누구한테 항복하느냐? 동남아시아 연합군 최고 사령관에게 항복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은 영국이었는데, 영국과 함께 프랑스도 자연적으로 북위 16도 이남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트남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D는 오키나와 제도, 특히 우리가 볼 오키나와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 태평양 섬들의 모든 일본군은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 항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키나와가 1972년까지 미국의 수종에 있다가 일본과 오키나와, 즉 유구가 일본과 미국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해결된 것이 지금의 그 유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구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위 38도 이남의 한국과 필리핀에 있는 모든 일본군은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에게 항복한다. 그래서 이제 36도, 38도, 16도, 16도 이상 이남,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나눠 먹었던 것이죠. 이게 일반명령 제1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한 경우로서 양안의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국민당과 중공의 입장은 양안 분단의 원인을 국공내전과 외세의 개입, 그러니까 50년 6월 27일입니다. 한국전쟁이 50년 6월 25일 날 발발하자 그 이틀 뒤에 미국은 대만 해협을 봉쇄합니다. 미 7함대가 대만 해협에서 관여하면서 오늘날 같은 분단이 고착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전까지 그 마오쩌둥이 푸젠성에다가 대군을 주둔하고 대만 해방을 눈앞에 둔 찰나에 한국전쟁이 발생하고
10월 19일이죠. 10월 19일, 50년 10월 19일 정치국 확대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하고 25일 날 압록강을 넘었죠. 오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문에 마오쩌둥은 대만을 잃었습니다. 뭐 15, 16만인지 17, 8만인지 인민지원군도 뭐 잃고요. 자기들은 항미 원조 인민지원군이라 그럽니다. 항미, 미국과 한국에서 원조 조선을 도왔다. 사실은 조선을 도운 것보다는, 북한을 도운 것보다는 자기들의 안전, 통일되면은 그 동쪽의 동대문이, 그러니까 중국의 그 동대문이 한반도가 미국의 수중에 있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항미 원조라기보다는 그 본질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대만 문제는 한국 정전과도 관계가 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만 독립파의 입장은 타이두라 그럽니다. 자, 앞으로 타이두 그러면 대만 독립을 줄여서 타이두라 그럽니다. 대만 독립파의 입장은 주로 이거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우리 독도 문제도 결국에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근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즉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일본은 대만과 팽오열도에서의 주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권을 누구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즉 주권을 뭐 중화미국한테 준다, 장제스한테 준다, 마오쩌둥한테 준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만의 주권은 대만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타이두 대만 독립 세력들은 주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그 분단 원인을 보고 있고, 국민당과 공산당은 국공 내전과 그리고 이로 인한 외세의 개입을 양안 분단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통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먼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북쪽이 남쪽을 통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독일도 뭐 프로이센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프로이센도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분단이라는 것은 분단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분단된 원인이 사라지면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베트남의 통일은 냉전 체제의 한가운데서 이룬 통일입니다. 베트남은 다른 어떤 나라를 위한 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이라는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도 차이나 연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인도 차이나 연방이라는 게 자신들이 구상은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즉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연방으로 이렇게 묶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동남아, 대륙 동남아에서 지역 패권을 행사하고 있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상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1979년에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이 너무 크게 되는 지역 패권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인해 가지고 덩 샤오핑이 이른바 징벌전쟁,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쳐들어갔으니까 캄보디아를 구원하고 또 이 징벌전쟁, 교윤전쟁이라는 빌미로 덩샤오핑이 79년도에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도 뭐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중국의 패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트남은 독립이라는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도 차이나 연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분단 체제를 유지하던 거대한 외부적 요인이 미국이 손을 빼자 남베트남은 쉽게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베트남 통일에 대해서 1차 인도 차이나 전쟁 46년부터 54년까지는 프랑스 제국주의와 싸웠고, 그리고 64년부터 73년까지는 미국과 싸웠고, 2차 인도 차이나 전쟁 미국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인도 차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79년은 중국과 베트남이 싸운 전쟁입니다. 그렇으니까 참 베트남은 민족주의를 떠나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통일은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의 통일이 아니라 저는 베트남 민족주의의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공산주의라는 이념보다 민족주의 이념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식민지 경험이 있는 베트남의 경우 반제국주의 노선에 입각한 북베트남이 외세에 의존적인 남베트남에 대해 민족의 주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남베트남의 부정부패에 의해 야기된 정당성 위기에 편성하여 전쟁이라는 무력적 방식에 의해서 남베트남을 통일하였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손을 뺐기 때문에 베트남은 통일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소동파 사태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어느 학생이 제가 충분히 소동파 그러면은 잘 알 텐데 왜 소동파 사태를 물어보느냐 그러길래, 사실 소동파 사태 이런 말은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소동파 사태는 소련 동구권 파동입니다. 소련 동구권이 와르르 무너졌죠. 참고로 소동파 사태는 89년 초 폴란드 헝가리 89년 초에 폴란드와 헝가리가 붕괴되고, 그리고 독일은 89년 11월 10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죠. 그리고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특히 89년 12월 독재자 차우체스코가 비참하게 민중에 의해 처단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이 차우체스코 처형의 동영상을 김정일이 북한 지도부에 해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체되다가 1991년에는 소련이 해체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소동파 사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은 다시 소동파 사태로 인해서 예멘과 독일의 분단의 외부적 요인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예멘과 독일은 소동파 사태로 인해서 분단을 이루고 있던 외부 요인이 약화되니까 쉽게 통일할 수 있었던 거죠. 이는 전적으로 소련이 더 이상 자신의 체제를 지탱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85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정책을 펼치면서 이 영향도 일목을 했을 겁니다. 예멘과 독일은 소동파 사태를 통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예멘의 경우에는 이념 및 체제 간의 갈등 정도는 이슬람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이 확보됨으로써 남북 예멘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공통분모로서 합의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 후 예멘은 군사통합의 미비, 정치권력 배분상의 문제점, 이념통합 및 사회경제통합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다시 무력으로 재통일되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예멘 통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발표할 거고 저도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특히 북예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를 유지를 했고, 남예멘의 경우 영국 식민지를 오래 받다 보니까 일부 일처제를 일부 일처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겠습니까? 그 다음에 북예멘은 음주 가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남예멘은 영국 식민지를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유주의 사상이 있겠죠. 음주 감옥이 허락되었습니다. 둘이 통일되고 나니까 쉽게 통일되겠습니까? 또 이 군사적인 분야에서 군사 통합, 즉 뭐 북예멘과 남예멘이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눴는데, 북예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덩치가 크고 인구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사령관은 북예멘에서 맡고 부사령관은 남예멘에서 맡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공학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은 북예멘에서 맡고 부는 남예멘을 맡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학적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사회 경제 통합, 특히 군사 통합이 실패했습니다. 지도부가 이렇게 남예멘, 북예멘 이렇게 딱딱 짜져 있는데 병사들이 북예멘 병사들은 북예멘 사령관의 말을 들을 테고 남예멘 병사들은 남예멘 사령관의 말을 들을 테죠. 그래서 군사 통합에도 실패하고 정치 권력의 배분에도 실패하고 이념 통합, 사회 경제 통합에도 실패해서 다시 남예멘이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북예멘이 무력으로 통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방식은 뭐 베트남 통일의 방식은 독일처럼 평화적 통일, 베트남 경우에는 무력적 방식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다르죠. 그 다음에 베트남, 예멘, 독일이 통일된 이후의 상황은 대립된 체제 간의 통일이 통일 방식에 무관하게 통일 후유증이 상당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독에 대한 사회 복지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었죠. 왜냐하면 화폐 통합이 1대1로 교환했기 때문에 동독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여기에 대한 사회 복지 비용을 충당하느라 경비를 많이 소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베트남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과 동시에 남베트남 지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뭐 보트 피플이 100만 명인가 발생하고 뭐 또 처형, 처단 그런 것 꽤 많았죠. 그 다음에 독일 역시 막강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역의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종합하면은 자, 통일의 방법은 베트남 같은 무력 통일 1975년, 독일 같은 흡수 통일 1990년, 이 흡수 통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도 이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독일 통일을 곰곰이 보면은 동독 시민의 혁명에 의해 가지고 동독 주민이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합의에 의한 통일, 동독 시민혁명에 의한 통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 독일이 서독의 체제를 선택하고 서독의 연방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흡수 통일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동독이 서독의 주에 편입되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흡수 통일을 봅니다. 자, 저는 지난번에 강의에서 제가 통일을 개론에 비유를 했죠, 제가. 그래서 제가 제 식대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개론이었을까요? 베트남의 개론은 강제 개론이었습니다.
강제 결혼은 상처가 남죠. 또 독일의 통일은 이거 어디까지나 제 견해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결혼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무너졌으니까요. 무너졌으니까 콜 총리가 급진 통일로 이렇게 나갔거든요. 기존까지만 해도 3인당의 노선은 점진적 통일이었는데 동독이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니까 이걸 콜 총리가 낚아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멘의 통일은 차라리 아니하는 것보다 못한 결혼이었다. 예. 준비 안 된 결혼이었습니다. 두 번의 결혼이었고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 예멘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가지고 제주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 예멘 난민이 뭐 어떻게 난민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데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안은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저는 양안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통일정책과 역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대체로 독일의 통일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나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이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직접 대놓고 대북정책, 통일정책 이런 표현을 안 쓰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하겠다는 거죠. 동방정책도 독일의 평화, 유럽의 평화, 세계의 평화로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제가 보기에는 독일을 모델로 독일을 많이 참고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독일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은 너무 다릅니다. 참고를 할 뿐 우리가 그 모델을 적용한다 해도 저는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뭐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지도 않았고 이른바 연성분단과 경성분단의 차이거든요. 문화 자체도 기독교 문화입니다. 동독에는 뭐 당시만 해도 교회가 허용되었지 않습니까? 뭐 북한처럼 그렇게 경직된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독의 호네크 당서기 독재 시절에만 해도 동독의 교회가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고 뭐 죄인이라도 도망가면 잡아가지 못하는 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소도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과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양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강조하냐 그러면은 남북은 6.15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한의 국가연합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이 맺은 여태까지 무슨 합의서를 총괄하면 이렇습니다. 이념과 체제를 초월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연방제안과 일국양제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지난 강의인가요? 말씀드렸습니다. 김일성이 말한 낮은 단계 연방제, 사실 낮은 단계 연방제도 소동파 사건의 영향이거든요. 소동파 사건으로 동구권 유럽이 와르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자 이와 무역관계를 두고 있던 북한의 경제가 또 와르르 무너졌죠. 여기에 대해서 94년쯤 되면은 김일성이 죽어버리고 김일성이 죽고 나자 다시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3년 동안의 대홍수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탈북자들이 많이 생겼죠. 탈북자들이 한 3만 5천 명 되죠. 다 소동파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소동파 영향을 받아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낮은 단계 연방제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좀 기존의 연방제 안이 공세적이었다면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수세적, 피동적이죠. 이러다가 우리가 남한 체제에 잡아먹힐 수 있겠다. 이래서 들고 나온 게 김일성이 말한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6.15에도 합의가 되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 판문점 4.27 선언이나 9.19 평양선언에서 다 이 기조 위에 서 있거든요. 물론 이 기조는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의 또 기조에 서 있고 말이죠. 그래서 김일성이 말한 낮은 단계 연방제와 덩샤오핑의 일국양제의 말을 풀었으면은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같습니다. 기억이 없다면은
제 강의 대본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뭐 김일성이 아마 등등 샤오핑을 모방했을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등등. 제가 지난 강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15에서 인정한 이런 우리 공통적인 안은 결국 이 문제입니다. 서로의 이념과 제도를 인정하고 출발하자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from my point of view, 저는 이 표현을 무척 좋아합니다. 제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현재 양안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왜 저는 황당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양안이 지금 무력 통일을 하냐, 뭐 군사 대치하고 군사 훈련이다.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었는데 왜 당신은 양안은 이미 통일되었다 이런 소리를 하느냐. 저는 이를 사실상의 통일 상태라고 봅니다. de facto 이런 단어는 상식으로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만은 사실상의 국가죠. de facto state. 그러니까 대만은 홍길동과 같거든요. 홍길동이 호형 호부라 칭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를 못 풀고 형이 있어도 형기를 못 풀었다. 우리 여러분들이 홍길동전 잘 아시겠지만 신분 구조에 의해서 당시 신분 구조에 의해서 서자 첩의 자식입니까? 첩의 자식인 홍길동이는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대만은 국가이지만 또 국가가 아닙니다. 얼핏 보면은 그럼 국가인데 왜 유엔에 가입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인데 왜 15, 16개국만 수교를 하고 있죠? 그 수교국이 유럽에는 교황청 하나고 또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인가 한 나라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의 소국들 그 다음에 미국의 뒷마당에 있는 중남미 몇 개 15개국 뿐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에도 자기의 국호로 올림픽에 출전을 못하죠. 차이니스 타이페이 이렇게 출전합니다. 올림픽에 나갈 때도 자기의 국기를 들고 들어가지는 못하죠. 올림픽기를 들고 갑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올림픽 노래를 부르지 그 대만의 국기를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의 국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홍길동이다. 그래서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제가 말할 때는 사실 이미 양안은 이산가족 문제를 1987년에 해결을 했습니다. 뭐 남북한 정권이 벌이는 뭐 이산가족 찾기 쇼와는 질이 다르죠. 그래서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제스의 아들까지는 아주 권위주의 정부를 유지했거든요. 장진구가 말년에 죽기 한 몇 개월 전인가 그럴 겁니다. 88년 1월달에 죽었으니까요. 87년에 대륙 탐친을 실시합니다. 대륙 탐친은 뭐냐? 대만판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그 고향에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37년간 대만에서 시행되던 계엄령을 해제합니다. 이러고 죽었죠. 그러니까 이 이후 이제 87년 대륙 탐친으로 시작돼 가지고 영안 방문으로 밀접한 교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륙 탐친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에 좀 가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열렬히 환영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홍콩을 거쳐 가지고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87년은 지금까지 영안간 이미 결혼한 사람만 해도 40만 쌍을 넘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옛날 통계인데요. 지금은 더 됐겠죠. 40만 쌍을 넘었습니다. 결혼한 사람만. 그리고 코로나 오기 전만 해도 중국 대륙과 베이징을 왕래하는 비행기 편이 700편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700편. 여러분 700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중국 관광객들이 10,000명씩 들어왔습니다.
그 경상도만한 대만 땅에 하루에 10,000명씩 들어와 보십시오. 그리고 물론 뭐 천수입엔 민진당 시기만 해도 소 3통을 열었습니다. 3통이라는 게 통상통황통우거든요. 통상통황통우를 이미 천수입엔 시절에 찐먼, 마주, 샤먼, 마공 이 조그만 이 섬지역에 저기 푸젠성하고 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헤엄치고도 건널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먼저 소 3통을 실세보고 마잉주 시기에 들어와서는 대 3통을 열었죠. 뭐 통상통황통우 바로 그냥 뭐 왔다 갔다 해버린 것이죠. 올해 제가 2019년 그리고 2019년도 보면 아직 올해는 2020년은 안 나올 거예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43%입니다. 43%. 그래서 대만 무역 흑자의 대부분은 중국 대륙에서 옵니다. 자, 중공은 또 이 작년부터 중국 대륙에 온 대만인을 중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취업, 구직, 유학 등에서 대만인과 중국인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정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차이잉원 집권 이후 2016년 차이잉원 집권 이후 대만은 미국, 일본도 정책을 취하고 중국 대륙과의 지나친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디커플링을 취하고 또 신남양 정책, 우리 문재인 정부의 남방 정책과 유사합니다. 신남양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또 현재 양안은 군사적으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그 일반 민중들은 대만을 무력 통일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양안의 정치권은 서로 원수보듯 하며 또 대만인들의 정체성, 양안의 정체성도 붕괴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합의 요소보다는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 역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저는 시간은 중국 편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대만 문제의 근원적 본질로 들어가면 이는 미국의 문제입니다. 이를 저같이 구조적 현실주의자의 시각에서 말하자면 결국 중미의 그레이트 게임에서 대만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 민중들의 교류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결혼이다. 양안간 왔다 갔다 하면 서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북한 몇 명이 결혼했습니까? 제가 어디 그 신문 어디 그 전봇대에 붙어 있대요. 뭐 북한 탈북자하고 뭐 결혼한다고 뭐 그런 회사도 있던데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국 양제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보자. 지금 양안은 지금 사실상의 통일이 아니냐. 사실상의. 그래서 일국 양제와 연방제와는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난번에 강의했던 수직이냐 수평이냐의 차이죠. 양안의 일국 양제 통일은 수직적 통일입니다. 즉 중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나의 일부분이다. 하나의 중국이란 이것만 인정해라. 대만은 통일되면 대만은 중국의 너의 한계성이 된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중앙 대 지방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평등한 관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남북한의 우리가 낮은 단계 연방제 방안과 국가연합은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도 수평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양안은 수직적인 걸 요구하고 있고 너희는 나의 일부분이다. 우리의 한계성이다. 이것만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등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후진타오 시기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후진타오 시기는 주로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결혼을 파기한 적 없다.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는 것이 중공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2012년 이후 시진핑이 등장하고 나서는 좀 강경해졌습니다. 어떻게 강경해졌느냐?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차라리 널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양안은 서로의 마지노선을 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은 시간은 자신의 편에 있다는 점을 알고 사면일중 정책의 강화를 통해서 대만을 흡수하려 할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삶죠. 뜨뜻한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펄쩍 뛰쳐나와 버리니까 처음에 미지근하게 온도를 슬슬 올리면서 개구리를 삶아가지고 그런 흡수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사면일중 정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면일중 정책을 한번 유심히, 제가 이번 강의의 우리가 과연 통일을 하는데 자꾸 독일 경우만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양안 문제에서 지금 양안은 지금 사실상의 통일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래서 이제 사면일중은 제가 창조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일중이 원래 12주차에 원래 잡혀져 있었는데요. 우선 제10강에서 이제 베트남, 독일, 예멘, 양안 문제를 한번 주로 살펴보고 또 사면일중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으로 한반도 비전과 과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재 2에 있는 제가 지금 교재를 안 가지고 있는데 교재 1장, 교재 2의 1장, 그리고 부록에 있는 동번기, 그리고 교재 7장인가요? 7장에 사면일중 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는 본격적으로 베트남, 예멘, 독일, 양안 문제를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